안녕하세요. 경기도 시흥에 사는 74 이재만이라고 합니다. 평생 기술직 공무원으로 일했고 은퇴 후에는 집 마당 손질이나 아내 밥 챙기는 게 하루 일과였지요. 저희 집사람 김영숙은 저보다 2살 아래였는데 지난달에 먼저 떠났습니다. 결혼한 지 45년이 넘었습니다. 아내는 참 부지런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애들 뒷바라지한다고 평생 허리 펼 날 없이 살았지요. 그런 아내가 병이 나서 침대에 누운 지 꼭 11달 됐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아내 옆을 지켰습니다. 자식들은 바쁘다며 병문안도 띄엄띄엄 왔지만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제 아내니까요. 제가 지키는 게 당연했으니까요. 그날 아침도 저는 아내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영수가, 눈 좀 떠봐. 오늘 날씨 참 좋다. 하지만 아내는 대답 없이 숨을 멈췄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 있던 무언가가 툭 끊어져 버렸습니다. 눈물도 안 나더군요. 그냥 허공만 멍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은 조촐하게 치르려 했습니다. 하지만 가족은 가족이니까 자식들에게 연락을 했지요. 그런데 큰며느리한테서 온 답장을 보고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버님, 이번 주는 저희 가족 여행 일정이 잡혀 있어서요. 죄송합니다. 그날 밤 SNS에 올라온 그녀의 사진을 보고 저는 다시 한번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야기는 바로 그날부터 시작됐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더군요. 요즘 같은 세상에 아내 하나만 보고 평생 사는 게 쉽냐고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23, 군 제대하고 복직한 지 얼마 안 됐을 무렵에 저가 소개로 아내를 처음 만났습니다. 낯가림 심한 제 성격에도 묵묵히 말 건네주던 사람이었어요. 그때 저는 느꼈죠. 아, 이 사람이면 평생 같이 가겠구나. 결혼하고 처음엔 어렵게 살았습니다. 지흥 외곽에 단칸방 얻어 전기수도 공사직 다니면서 겨울이면 수도 얼지 말라고 새벽마다 일어나 히터 돌렸습니다. 아내는 그런 저를 원망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시장에 가서 멸치랑 채소 싸게 사와서 밥상 예쁘게 차려줬죠. 아이 둘 낳고도 학교 도시락 싸랴, 내 도시락 싸랴, 손목이 한시도 쉴 틈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첫 집 장만한 건 결혼 12년 차였어요. 그 작은 마당에 감나무 하나 심고 나서 아내가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이 마당에서 아이들 결혼식도 보고 손주들도 뛰어놀게 하고 싶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매달 저축하고 퇴근하면 텃밭 돌봤습니다. 그 작은 꿈 하나 지켜주고 싶어서요. 세월이 흘러 아들 둘이 장가가고 나서는 마당엔 손주들 대신 잡초가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명절에도 오는 사람이 줄고 어느 날부턴가 며느리들은 식사 준비도 안 돕고 호텔 예약했다며 식사도 밖에서 해결하더군요. 아내는 말없이 상을 차렸습니다. 한 번은 큰며느리가 제게 그러더군요. 아버님, 요즘 집 냄새가 좀 그러니까 식사는 호텔에서 하죠. 그 말을 들은 아내는 잠시 멈칫했지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젊은 사람들은 그런 게 익숙하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내 눈빛엔 쓸쓸함이 깃들어 있었지만 그것조차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아내는 점점 말을 줄였고 병이 생겼을 땐 이미 많이 늦어 있었습니다. 병원 침대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며 아내는 제 손만 꼭 잡았습니다. 밤새도록 숨소리를 들으며 저도 누워 있었습니다. 재만 씨, 미안해요. 당신 힘들게 해서. 무슨 소리야.
나도 같이 늙은 거야. 어디 가면 안 돼. 그 대화가 마지막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 사람은 조용히 그렇게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을 준비하면서 저는 아내의 옷장을 꺼냈습니다. 20년 전 아들 결혼식 때 입었던 한복이 고이 개켜져 있었죠. 곱게 접힌 그 옷을 품에 안았을 때 그제야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 인생이 고스란히 담긴 이 집에서 아내와 함께한 시간들이 떠나간다는 것이 너무도 참기 어려웠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아들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머니가 오늘 떠나셨다. 장례는 내일부터 이틀간 치를 거다. 작은 아들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버지, 저희 지금 가겠습니다. 미나도 같이요. 하지만 큰아들은 한참 뒤에 답장이 왔습니다. 출장이 겹쳐서 힘들 것 같아요. 며느리만이라도 대신 보낼게요. 몇 시간 뒤 며느리에게서 온 문자는 이랬습니다. 아버님, 이번에 가족 여행이 잡혀 있어서요. 대신 조의금은 송금 드릴게요. 그 문자를 보고도 저는 참고 있었습니다. 그래, 젊은 사람들은 바쁘니까. 그런데 그날 밤 제 눈에 띈 한 장의 사진. 해외 리조트 해변에서 선글라스를 쓰고 샵 파라다이스 샵힐링 중 샵역 인천국이라는 문구와 함께 밝게 웃고 있는 며느리의 얼굴. 그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결심하게 되었죠. 장례식 첫날 아침, 저는 마당 한켠에 국화를 놓고 상복을 갈아입었습니다. 아내가 마지막까지 좋아했던 꽃입니다. 사진 속 그 사람은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이제 그 웃음은 볼 수 없습니다. 작은 아들과 며느리, 미나는 해 뜨기 전부터 와서 상을 차리고 조문객 명단을 손수 적었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음식 주문도 해둘게요. 국물은 제가 끓일게요. 미나는 무릎을 꿇고 국을 끓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 모습이 아내를 처음 며느리로 맞던 날과 닮아 있었습니다. 반면 장남은 그날 오후가 되어서야 슬쩍 얼굴을 비췄습니다. 양복 자락에는 주름이 가득했고 아내 없이 혼자 온 그 모습이 어쩐지 껄끄러워 보였습니다. 아버지 일이 좀 있어서 오늘은 잠깐만 뵙고 가야 할 것 같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래도 와줘서 고맙다. 장남은 국화 앞에서 짧게 절을 한 뒤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 집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제 귀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뭐가? 아니, 어머님 돌아가시고 나면 혼자 사시기 힘드시잖아요. 집도 크고 오래돼서 관리하기도 쉽지 않으실 테고.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장남은 헛기침을 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냥 정리하신다면 제가 좀 알아볼까요? 요즘 이 동네 집값이 괜찮다더라고요. 그 말 속엔 진심이 없었습니다. 눈앞에 놓인 제 아내의 영정 사진은 그에게 아무 의미도 없어 보였습니다. 작은 아들이 옆에서 그 말을 듣고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형, 지금 그 얘기를 해야 돼. 그냥 미리 아버지 편하게 해드리려고 그러는 거야. 괜히 늦게 준비하면 더 번거롭잖아. 그 순간 미나가 들고 온 소고기국 그릇을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아버님, 속이라도 좀 든든하게 하세요. 밤새 아무것도 안 드셨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국을 한 숟갈 떴습니다. 그 따뜻한 국물에서 아내의 손맛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없었습니다. 며느리 윤정이는 끝내 장례식장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오후 3시쯤 톡이 하나 왔습니다. 아버님, 괜찮으시죠? 여긴 너무 좋아요.
이런 때일수록 가족과 함께 여행하는 게 힐링이래요. 사진도 함께 첨부돼 있었습니다. 푸른 바다, 선베드에 누운 그녀와 손주 둘 웃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묵묵히 방으로 들어가 아내의 옷장을 꺼냈습니다. 손으로 천천히 옷자락을 쓸었습니다. 그녀가 마지막까지 고이 접어둔 손수건, 그 위에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 날 장남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조금 더 조심스러운 말투로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어차피 집도 관리 어려우시면 우리 쪽으로 이사하셔도 되고요. 그게 서로 편하죠. 우리 쪽은 어디를 말하는 거냐? 장인어른 댁 근처로요. 거기가 아이들 학교도 가깝고. 그래, 넌 늘 그쪽 중심이었지. 그 말에 장남은 눈을 피했습니다. 저는 말없이 작은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준호는 그저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집을 지켜온 세월, 이 집이 그들에겐 그냥 부동산이구나. 그리고 마음속에서 뭔가가 아주 조용히 부서졌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지 며칠 뒤였습니다. 아내의 사진은 거실 한켠에 놓였고 그 앞에서 저는 매일 아침 작은 절을 했습니다. 영수가 오늘도 잘 다녀올게. 일도 없고 갈 데도 없지만 그렇게 말하는 게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큰아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사흘째는 따로 안 하시나 봐요. 아내 떠난 지 사흘 됐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아침에도 절했지. 견우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슬쩍 주변을 훑어봤습니다. 요즘 집에 혼자 계시니까 혹시 치매 이런 건 아니죠? 그 말에 제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왜 그런 말을 하냐? 그냥요. 아버지 요즘 감정 기복이 좀 있으신 것 같아서요. 며칠 전에도 우리한테 너무 날카롭게 말씀하셔서 그 말은 내 감정을 무시하겠다는 뜻처럼 들렸습니다. 제 아내, 그 아이들,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누구 하나 진심으로 위로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얘기하러 왔냐? 견우는 눈치를 보며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이건 뭐냐? 그냥 부동산 정보예요. 요즘 이 근처 재개발 이야기 나오고 있거든요. 이 집도 시세보다 꽤 높게 팔 수 있을 거예요. 그럼 팔아서 아버지 생활비도 필요하시고 저희도 이참에 이사 준비 중이라 조금 보탰으면.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그래, 내 생활비를 내가 대줘야겠구나. 아버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너희 어머니 마지막 날까지 집 걱정하셨다. 견우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반성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지금 어디 있냐? 아직 휴가 중이에요. 내일쯤 들어온다고 했어요. 그래, 장례식은 안 와도 휴가는 끝까지 가야지. 그날 밤 저는 핸드폰을 꺼내 SNS를 다시 한번 열어봤습니다. 며느리의 계정에는 또 다른 사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수영장, 와인잔, 아이들과 함께한 저녁 식사. 그 사진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이렇게 힐링할 수 있어 감사한 하루. 너희 어머니는 이틀 전에 차가운 땅에 묻혔다. 그 문장이 마음속에서 되뇌어졌습니다. 며칠 뒤 작은 며느리 미나가 반찬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아버님, 생선조림 좋아하시잖아요. 간장도 직접 졸였어요. 너는 애들 챙기기도 바쁠 텐데. 아니에요. 저희는 다 같이 있는 게 가족이잖아요. 그 말에 눈물이 빙 돌았습니다. 그 말 한마디를 큰 며느리 입에서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큰며느리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아버님, 저 왔어요. 장례식엔 못 와서 죄송했어요. 그러면서 손에 들고 온 건 샌드위치와 커피였습니다. 여기 바르셀로나에서 사온 거예요. 요즘 건강식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상에 놓인 아내 영정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님이 좋아하실 것 같아서요. 다음엔 제대로 인사드릴게요. 그 순간 그녀의 휴대폰에서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화면이 켜진 채로 화면을 스쳐 지나간 문구 하나. 지댁 미션 완료, 선물 전달 끝. 이제 명절은 또 안 가도 되겠지. 그녀는 급히 화면을 꺼버렸지만 이미 제 눈에는 또렷이 박혀버렸습니다. 지댁 미션. 그 말 속엔 제 아내도 저도 없었습니다. 그냥 귀찮은 존재, 불필요한 미션일 뿐. 그날 밤 저는 작은 방 책상 앞에 앉아 집 문서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펜을 들었습니다. 그 종이 위에 저는 다시 태어나 처음으로 제 감정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지은 이 집은 내가 끝까지 지킬 것이다. 며칠 뒤 저는 가족들을 불렀습니다. 작은 마당, 감나무 아래 접이식 의자를 2개 꺼내놓고 모처럼 온 가족이 마주 앉았습니다. 오늘 너희들 다 불러서 할 얘기가 있다. 장남 현우는 표정을 굳혔고 며느리 윤정희는 그제야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앉았습니다. 이 집 말이다. 내 엄마랑 나랑 평생을 쏟아 부은 곳이다. 모두 조용했습니다. 저는 준비해둔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여기 재산 관련한 내 최종 결정이 담긴 문서다. 복잡하게 하지 않으려고 공증도 받았다. 현우가 재빨리 손을 뻗으려 하자 작은 아들이 먼저 봉투를 가져갔습니다. 형, 아버지 말 끝까지 듣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가진 재산 대부분은 팔거나 정리할 생각이다. 이 집도 엄마가 떠난 뒤로는 빈 집일 뿐이다. 윤정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팔기로 하신 거예요? 그래. 그런데 너희들 중 누구에게 주겠다는 생각은 접었다. 다른 방식으로 쓸 거다. 그 말에 윤정희가 작게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러시겠죠? 그 목소리, 그 얄미운 말투. 작은 아들은 불편한 표정으로 그녀를 쳐다봤지만 말은 삼켰습니다. 나중에 이 집이 팔리면 그 돈은 엄마가 늘 도와주고 싶다던 노인 공동체 시설에 기부할 거다. 그곳 이름으로 기부재단도 만들고. 기부요? 현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버지, 지금 이러시면 내가 왜 이러는지 내가 정말 몰라서 그러냐? 현우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미나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혹시 집 떠나실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저는 그녀를 바라보며 살며시 미소 지었습니다. 그건 아직 정하지 않았다. 다만 이 집에 내 마음을 얽어두고 싶지는 않다. 그날 밤 현우는 미련을 버리지 못한 듯 마당을 기웃거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래도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세요. 우린 이 집이 그냥 집이 아니라 추억이 있는 곳이잖아요. 추억. 아, 네. 저도 어릴 적에 이 마당에서 뛰놀던 기억 잊지 않았어요. 그 말이 진심인지 아니면 재산을 향한 마지막 발버둥인지는 그의 눈빛을 보면서도 알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이제만 어르신 되시죠? 저희는 삼성부동산인데요. 부동산. 예, 따님분 되신다는 분께서 이 집 매매 관련 위임 문의를 주셔서요. 딸,
제게는 딸이 없습니다. 그분 성함이 윤정희 씨인데요. 그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이 덜컥 흔들렸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다음 날 아침 전화벨이 또 울렸습니다. 이번엔 다른 부동산이었습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혹시 매물 내놓으신 거 맞으신가요? 이재만 명의의 단독주택인데요. 아니요. 전 그런 적 없습니다. 이상하네요. 최근 두 군데서 동일한 위임 문서를 접수하셨거든요. 그 순간 제가 며칠 전 장남 며느리에게 건넨 봉투가 떠올랐습니다. 그 안에는 공증받은 유언장 사본과 함께 부동산 소유권 증서 복사본도 들어 있었습니다. 그걸 복사한 건가? 오후 현우와 윤정희가 동시에 집에 찾아왔습니다. 현우는 얼굴에 뭔가 들킨 듯한 기색이 역력했고 윤정희는 오히려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아버님, 그 부동산 이야기요. 요즘 어르신들 사기당하는 일 많잖아요. 혹시라도 이상한 데 넘기실까봐 저희가 잠깐 확인해 본 거예요. 확인? 네. 아무래도 저희도 아들로서, 며느리로서 책임감이 있으니까요. 그 말에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럼 내 허락 없이 내 문서를 들고 가서 부동산에 위임 문의한 게 책임이냐? 윤정희는 눈도 깜짝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아버님이 요즘 정신적으로 힘드셔 보여서요. 저희 입장에서는 혹시라도 치매 증상이 있으신 건 아닌가 싶기도 했고요. 뭐라고?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 순간 현우가 나섰습니다. 아버지 며느리가 그렇게까지 말한 건 아니고요. 그냥 걱정돼서 내가 날 걱정해. 그럼요. 아버지 혼자 사시는 것도 위험하고 재산 문제도 정리가 안 되면 우리도 당황하잖아요. 그래. 결국은 너희도 당황할까봐 그랬다는 거구나. 거실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너희 어머니 유골함 어딨는지 아냐? 윤정희가 당황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기 안방. 거기 내 옆에 있어. 매일 아침 잘 잤냐 인사하고 밤마다 잘 자라 인사해. 그런 사람의 유산을 너희가 대체 무슨 자격으로 건드려? 윤정희는 그제야 표정을 굳혔습니다. 그럼 그 집 그냥 버리시겠다는 건가요? 수억짜리 재산을요? 그 집은 돈이 아니라 내 여생이야. 그녀는 비웃듯 헛웃음을 흘렸습니다. 그러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도 준비했죠. 그 집 이미 감정까지 받아놨어요. 등기 이전만 되면 금방 넘어갈 수 있어요. 그 말 다시 해봐라. 어차피 곧 요양원 가실 거잖아요. 아버님이랑 상의 안 한 건 맞아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맞는 거예요. 그 순간 제 안에서 아내를 묻은 날보다 더 뜨거운 감정이 끌어올랐습니다. 손끝이 떨렸고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작은 아들과 미나가 집에 들어오던 찰나 그 분위기를 단번에 느꼈는지 멈칫했습니다. 형수님,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었어요? 미나는 윤정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윤정희는 미나를 향해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이 집 문제예요. 당신들은 빠져도 돼요. 상속 비율상 우린 더 큰 권리가 있으니까. 그 말에 준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형수 그건 아니지 않아요? 아니긴 뭐가 아냐. 나는 최소한 이 집 지키려는 거잖아. 아버님이 어디로 휘둘리실지 모르니까 말이야. 그 순간 제가 한마디 던졌습니다. 그래, 휘둘리는 거 맞다. 이제 나도 휘둘릴 준비가 됐다. 며느리 윤정희가 나간 뒤
거실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작은 며느리 미나가 조심스레 물컵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괜찮은 게 뭐냐, 미나야. 제 목소리는 낮았지만 속은 들끓고 있었습니다. 제가 쌓아온 가족이, 제 아내가 헌신했던 삶이 어느새 저런 말로 정리될 수 있는 것이었나. 그날 밤 저는 서랍 깊숙이 넣어뒀던 아내와 함께 찍은 오래된 흑백 사진을 꺼냈습니다. 1979년 첫 집 앞에서 둘이 웃고 있는 모습,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겠소? 사진 속 아내는 말없이 웃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큰아들 현우가 혼자 찾아왔습니다. 얼굴에 뭔가 불편한 기색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제 일은 윤정희가 좀 경솔했어요. 제가 사과드릴게요. 사과는 말로 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이번만큼은 한 번만 저희 생각도 들어주세요. 이 집 매각하고 정리하면 아버지 생활비도 훨씬 여유롭고. 입 다물어라. 견우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너희 어머니 병원비 아끼겠다고 치료도 늦췄다. 그거 아냐? 아니요. 너희 결혼식 올리느라 대출 갚느라 고생하던 시절에도 너희 어머니는 한 번도 불평한 적 없다. 그렇게 살던 사람을 이젠 그냥 집값으로 환산하려는 거냐? 아버지, 저도 그렇게까지 생각한 건 그럼 뭘 생각했냐? 어제 내 아내가 등기 이전 이야기까지 꺼냈다. 견우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기분인 줄 아냐? 견우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화가 나시겠죠? 아니, 가슴이 그냥 푹 꺼져버렸다. 그 말에 견우의 눈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아버지, 전 그저 너희 집 이번에 전세 만기라고 했지. 아, 네. 그거 내 돈으로 전세금 일부 보탰던 거 기억하냐? 예, 기억하죠. 그 집 내가 팔았다. 견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 네. 내 명의니까 정리했다. 계약 끝났고 잔금은 다음 주에 들어온다. 아버지, 그럼 저흰 이제 내 인생은 내 손으로 끝내려고 한다. 견우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제 내가 진짜 아들이라면 아비의 마지막 선택을 막지 마라. 그날 밤 저는 공중사무소에 연락했습니다. 집 매각과 유산 기부 절차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문 앞에 놓인 한 봉투, 그 안엔 A4 용지 한 장과 변호사 명의의 서류, 내용 후견인, 지정 신청서, 신체적 이상 없으며 정서적 불안이 지속되어 재산 판단 능력에 의심이 있음. 그 서류엔 제 이름이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보낸 이는 장남 현우 외일인. 그 서류를 본 순간 저는 가슴이 두 번 무너졌습니다. 이젠 날 정신이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거냐? 서류에 찍힌 도장,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 수 있다는 문장 하나하나가 마치 칼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작은 아들 준호의 목소리.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내가 후견인 지정 신청을 받았다. 뭐라고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준호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습니다. 경이 그런 걸 했다고요? 그래, 경과 그 아내가.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너희 어머니 사진이 지금 날 보고 있는 것 같다. 그날 오후 저는 직접 구청 법률상담실을 찾았습니다. 제 정신 상태를 증명할 여러 자료와 함께 진단서, 의사소견서, 그리고 공증된 유언장 사본도 모두 준비해 갔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한 명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사건 간단치 않을 겁니다. 가족 간의 후견, 분쟁은 감정 싸움으로 흐르기 쉬워요. 그럼 더 단단히 준비해 주시오. 그날 밤 다시 장남 현우가 찾아왔습니다. 혼자였습니다. 표정은 어딘가 불편했고 그 손에는 사과라 적힌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건 그냥 제 마음이에요. 마음이면 그 서류 먼저 철회해라. 견우는 말없이 앉았습니다. 나 이제 참지 않을 거다. 아버지, 내가 후견인을 신청한 날부터 넌 내 아들이 아니라 상대가 됐다. 그 말에 현우는 무언가 말을 하려다 멈췄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내가 이런 짓 하는 거 보고 뭐라고 했을까? 전 그냥 아버지가 혼자 계시는 게 걱정돼서 내가 걱정한 건 내 정신이 아니라 내 재산이다. 그 순간 저는 거실장에 꽂혀있던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지난번 너랑 윤정희가 했던 말, 며느리가 꺼낸 등기 이전, 요양원, 그리고 기분은 헛짓이란 그 말들 다 여기 들어있다. 현우는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이제부터는 변호사를 통해 연락해라. 난 가족이라 생각하지 않을 테니까. 현우는 뒷말 없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은 흔들렸고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그가 돌아가고 나서 저는 아내의 사진 앞에 앉아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영수가, 당신이 봐도 이젠 내가 참을 만큼 참은 거겠지. 그리고 탁자 위에 올려둔 서류 뭉치, 그 위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기부재단 설립구 김영숙 장학회. 나는 이제 복수를 시작할 것이다. 아내를 위해서,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 며칠 뒤, 집 앞에 낯선 승용차가 한 대 멈췄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양복 차림의 40대 남성이었고 그 뒤로 두툼한 서류 가방을 든 여직원이 따랐습니다. 이제만 어르신 되시죠? 그렇습니다. 서울 로펌에서 나왔습니다. 이번 후견인, 지정소송 및 부동산 매매 위임 관련 상대 측 요청에 대한 반론 자료 접수차 방문했습니다. 여기에 제 서류들입니다. 의사진단서, 공증유언장, 재산계획표 다 제출하세요. 담당 변호사는 서류를 차근차근 확인한 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치밀하게 준비하셨습니다. 아드님 쪽에서 무리하게 진행하면 오히려 불리하실 겁니다. 그걸 바란 건 아니요. 그저 내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려는 거요. 그리고 며칠 후 장남 현우와 며느리 윤정희가 다급하게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이게 뭡니까? 우릴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미 시작됐지. 이건 가족 문제가 아니라 권리 침해 문제니까. 아버님, 그럼 저희가 소송당한다는 겁니까? 너희가 내 정신을 문제 삼았잖아. 그 순간부터 이건 법의 문제다. 윤정희는 얼굴이 붉어지더니 외쳤습니다. 아니, 이런 식이면 진짜 명예훼손으로 저희도 가만히 안 있겠어요. 명예가 있으려면 지킬 도리부터 했어야지. 그 말에 그녀는 입을 닫았습니다. 며칠 뒤, 현우는 회사에서 인사위원회에 출석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사유는 가족 간 민사소송 및 명예훼손 분쟁 연루. 이런 걸 왜 회사에까지 알리신 겁니까? 나는 아무것도 말한 적 없다. 기록은 공개 문서고 내 행동이 너를 불렀을 뿐이다. 그로부터 2주 뒤 주민센터를 통해 접수된 문서 한 장이 집으로 도착했습니다. 후견인 지정 기각 결정서, 사유 신청인,
측이 제출한 의학적 근거 부족, 지정 대상자의 자산 판단 및 일상생활 판단 능력 정상 확인됨. 그 종이를 손에 쥐며 저는 처음으로 홀로 웃음을 지었습니다. 영수가 당신이라면 지금 이 장면 보며 뭐라 하겠소? 사진 속 아내는 여전히 조용히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아직 진짜 응징은 시작되지도 않았습니다. 후견인 지정이 기각된 후 현우와 윤정희는 법적 방어를 위해 변호사를 바꾸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언론에는 조용히 퍼진 이야기 하나가 있었습니다. 재산 노린 아들, 치매 의심으로 아버지 고소했다 역풍. 작은 지역 신문이었지만 그 기사 하나는 현우의 회사와 주변 지인들에게 빠르게 퍼졌습니다. 며칠 후 현우는 회사에서 직책 해제를 당했습니다. 개인 문제로 조직의 명예를 손상시켰다는 명목 아래 기존의 프로젝트에서 제외된 것입니다. 그날 저녁 현우는 술에 취해 제 집 앞까지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이건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그의 목소리는 그 느낌에 젖어 있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까지 잘못했습니까? 저는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는 잘못보다 더한 짓을 했지. 내 어머니를 돈으로 지우려 했잖아. 그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아무런 말도 덧붙이지 못했습니다. 며느리 윤정희는 SNS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했습니다. 그녀가 올렸던 수많은 해외여행, 명품, 호텔 사진들은 이미 지역 카페와 커뮤니티에 퍼진 뒤였습니다. 시댁 장례식 날 올린 인증샷, 인간 맞냐? 그런 여자가 어떻게 엄마 노릇을 해? 댓글엔 그녀를 비판하는 수많은 말들이 달렸습니다. 그녀가 다니던 문화센터 역시 강사 자격을 정지당했습니다. 그녀는 이웃들에게조차 외면받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저는 공중된 기부 서류를 완전히 정리해 고 김영숙 장학회의 개설을 마쳤습니다. 저 후원 대상은 아내가 생전에 늘 눈여겨보던 근처 보육원의 고등학생 2명이었습니다. 등록금과 생활비를 장학회 명의로 송금하며 저는 아내 사진 앞에 다시 말했습니다. 이건 당신 몫이요. 우린 세상에 무언가 남긴 겁니다. 며칠 뒤 작은 며느리 미나가 손편지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아버님, 저희 준호랑 상의했어요. 장학회에 저희도 작게 후원하고 싶어요. 저는 잠시 말없이 편지를 읽었습니다. 정갈한 글씨로 적힌 말 한 줄이 가슴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시댁은 우리에게 책임이 아니라 배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드디어 마음속으로 아내에게 작별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제 됐다. 당신도 웃고 있지? 사진 속 아내는 여전히 그 따뜻한 미소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석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가족이 부서지고 또다시 정리되고 그 속에서 제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이었는지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요즘 저는 마당 있는 전원주택 대신 작고 조용한 공동체 주거지에서 지냅니다. 이곳엔 저처럼 홀로 된 이들이 함께 모여 밥도 지어 먹고 텃밭도 가꾸고 가끔은 밤하늘을 보며 서로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처음 이사 올 땐 이 낯선 공간이 너무 낯설고 쓸쓸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이웃 중 한 분이 그러시더군요. 이 집에선 누구든 과거를 내려놓고 오늘만 보면 돼요. 그 말을 듣고 나서야 저도 제 손에 꼭 쥐고 있던 걸
조금씩 놓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 큰아들 현우에게서 손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아버지, 그날 제가 했던 말들, 이제야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닫고 있습니다. 지금 제 삶에선 무엇이 정말 중요했는지를 다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제든 아버지가 허락하신다면 찾아뵙고 싶습니다. 며칠 뒤 윤정이 역시 조용히 집에 찾아와 한참을 현관 앞에 서 있다 돌아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녀가 남긴 건 마트 봉투 하나. 그 안엔 제가 좋아하던 단감과 조심스러운 손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버님, 그땐 너무 무지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라도 배워가겠습니다. 그들이 완전히 변했다고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말들 속에 어렴풋이 진심이 묻어났다는 걸 저는 느꼈습니다. 아내의 사진은 지금도 제 책상 위에 있습니다. 검은 테두리는 이제 벗겨졌습니다. 대신 작은 액자에 담긴 사진 뒤엔 제가 손글씨로 적은 한 줄이 붙어 있습니다. 이 삶은 당신이 가르쳐 준 사랑의 방식이었습니다. 장학회는 어느새 후원자가 여럿 생겼고 매달 아이들에게 편지가 도착합니다. 저도 나중에 이런 어른이 되고 싶어요. 그 문장을 읽을 때마다 제 아내가 지금 이 장면을 어딘가에서 함께 보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이제는 누군가를 미워하는 대신 제 하루를 단정히 정리하고 남은 시간을 조용히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사람이 늙는다는 건 몸이 약해지는 게 아니라 미련을 하나씩 내려놓는 일이라는 걸 이제야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너무 억울하고 너무 참담하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겪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꼭 기억하세요. 당신의 마음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은 남도 자식도 아닌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그 마음을 지켜낸다면 언젠가는 세상이 조금은 따뜻하게 돌아와 줄지도 모릅니다. 저처럼요.